안녕하십니까. 8번째 시간 아동 권리와 복지. 이번 장은 제 3부에 해당되는데요. 아동 복지의 구체적인 실천 분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육사업, 장애 아동복지사업, 학대 아동보호사업, 가정위탁보호사업, 입양사업, 시설보호사업 등에서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아동들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 사업의 현황, 제공되는 서비스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아동복지의 실천 분야를 크게 보육사업, 장애 아동복지사업, 가정위탁, 입양사업, 시설보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보육사업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모두 다루어야 하는 복합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보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아동의 복리 증진, 가족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 아동 복지 사업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의료와 교육, 재활 사업 등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 나아가야 할 많은 과제가 있고요. 학대 아동 보호 사업은 아동 학대로 인한 사회 문제를 줄이고 아동 학대 세대 간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 학대의 예방, 발견, 치료는 국가 및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경우는 위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탁 아동 및 위탁 부모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입양 사업의 경우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입양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입양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시설 보호 사업은 최근 들어 대규모 시설보다는 소규모 가정 단위의 보호 방식으로 전환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시설의 물리적 환경이나 시설 아동의 양육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보육에 대한 사업을 살펴볼 때 이 보육사업의 목적을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빈곤 가정의 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의 보육사업은 보다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일반 가정의 아동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여성 취업 인구의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학적 위기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여건에 의해 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어린이집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따라서 맞벌이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집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 아동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육 정책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이슈를 모두 다루어야 하는 복합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보육 사업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아동의 복리 증진, 가족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의 전반적인 개념과 보육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번 169페이지인 실장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것입니다. 170페이지에 그 케이스 스터디라는 내용이 상자로 크게 세부 추진 내용, 운영 효과 이렇게 해서 보금자리 우수 사례라는 초등학교의 내용을 실었는데요.
이따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요. 그래서 보육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개념을 먼저 정리해드리면, 우리나라 초기에 보육은 빈민 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부모가 맡긴 자녀를 보호하고 타가의 의미가 강했죠. 타가 서비스의 대상은 요보 가정의 요보 아동이라는 선별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변화로 인해 여성 취업이 보편화되면서 정부는 전통적인 타가의 개념을 능가하는 보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여 현재는 보육이 아동과 취업 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로 개념화되고 있으며, 보육의 대상도 특별한 계층으로 제한하지 않는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법은 이제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 하는 것이며, 영유아의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이나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고, 보육의 목적은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보육은 현대 사회로 올수록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를 받는 1차적인 대상이 영유아이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하면서도 질적으로도 우수한 경험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호, 교육, 영양, 건강, 창조적 행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서비스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고요. 보육 서비스는 아동의 발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과 기능 외에도 부모와 가정, 지역사회의 욕구도 포괄하는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육 서비스는 부모,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생태 체계 속에 있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요. 모든 아동에게 적합하고 부모의 참여와 가족의 지지를 포함한 아동과 부모 양쪽 모두에게 건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포괄적 보육 서비스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보육 서비스는 아동 및 여성과 가족의 욕구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유지, 발전 및 통합, 그리고 이들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즉, 포괄적 보육 서비스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의 단순한 결합에서 아동의 복지를 위해 아동을 둘러싼 제반 환경에까지 개입하는 폭넓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육 서비스는 영유아와 가정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보호와 교육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해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 서비스의 의의를 아동, 부모, 사회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면, 보육 서비스는 아동 발달과 아동 복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아동은 가정이 아닌 새로운 사회화 기관에서 다양한 발달 영역의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빈곤 계층이나 치혼모의 자녀가 아닌 일반 가정의 아동에게도 학년 전 보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및 가족 복지에 기여하는 부분은 보육 서비스는 취업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한 여성의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의 복지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및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은 보육 서비스를 통해서 건강한 아동의 성장과 건강한 가족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고요.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래의 잠재 인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육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생산 기능 인구의 부족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서 자녀를 출산할 부모들이 마음을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OECD 국가들에서 영유아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보육에 투자할 것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의 육아는 본질적으로 어머니에 의한 가정 양육이었고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이웃을 통한 비공식적 육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육 모형은 서비스 경제의 확대와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 여성의 입장에서 보다 평등한 기반 위에서 일과 가정의 책임을 조화시킬 필요성, 특히 출산율의 저하 및 이민 증가와 같은 인구 문제, 영유아기에 시작되는 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고리를 끊어야 할 필요성과 같은 커다란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니어 재단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률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취약전 아동에게 각 아동당 1달러를 투자했을 경우 4달러가량의 사회적 환원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 환원 효과라는 게 어린 시절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적절한 지적 자극을 주면 아동의 지능과 학업 성적이 향상되고 유급생이나 특수학급을 운영할 필요가 적어져 예산을 절감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은 흡연 가능성이 감소하고 이들이 자라서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사회가 덜어주면 보호자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가정소득도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가가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에 투자하는 것이 높은 수익으로 사회에 되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보육의 대상은 주로 출생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유아 수는 2018년 12월 총 290만 5,409명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많은데요. 이 중 가정에서 양육이 가능한 아동을 제외하고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보육 대상의 입소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5조에 따른 보호대상 자녀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중 제3호 전몰공경, 상위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5호, 14호, 16호 순직자의 자녀,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그 밖의 소득 수준 및 보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이렇게 입소 순위가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보육의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이제 유치원, 병설, 또 사립 유치원, 이제 보육시설 이렇게 취업을 하실 텐데, 그 이제 유치원 교육부의 관할 부서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유형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이제 기타 이렇게 가정 어린이집까지 해서 5-6가지 유형의 보육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인가 절차 없이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역 주민의 자녀를 정원을 50% 이상 보유하고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합니다. 부모들은 저렴한 보육비, 보육기관에 대한 신뢰도 등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이 있으며 공보육의 기반 조성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증설로 가능한 것만이 아니라서 보육 서비스의 재정에서 재정의 몫을 증가시키는 것도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육 서비스는 공공 영역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바로 이 부분이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에서 보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별히 관할 지역 내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개인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비영리시설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 어린이집은 지역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 등의 공급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또는 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고요. 민간 어린이집은 전국 어린이집의 39,171개소 중 13,651개소로 어린이집의 34.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경력이 많아지면 호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퇴사를 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본인이 14호봉을 받았는데 민간 어린이집 14호봉 교사를 사실 채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법인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취업을 만약에 하신다면 호봉이 높을수록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따져서 채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민간 같은 경우는 14호봉에서 준하는 월급을 주지 않고 계약서상에 3호봉만 준다라는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취업을 하더라도 국공립이나 법인, 직장 이런 곳을 가시는 게 훨씬 우리가 돈을 보고 일을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일정한 대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많이 받기를 희망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더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을 골라 가신다면 좀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임에도 행정 지도와 규제는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민간 어린이집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아 계속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온라인 처음 토론할 때 울산 지역 그 관련한 아동학대 관련해서 토론을 했을 때도 그 폭력 교사가 결국은 그 원장의 딸이었고 그 원장의 딸이었던 교사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기사들을 우리가 한번 토론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채용하지 않고 가족 경영을 하는 민간 같은 경우가 이런 좀 문제적인 분들이 많고 또 원장 딸이기 때문에 동료 교사들도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지만 본인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 인증 제도라는 게 있고요.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라는 보육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가 인증 잘 받았는데도 이제 아동 학대가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면서 이제 평가 인증국이라든지 그 위탁을 줬던 보건복지부까지도 질책을 받았던 기사들도 우리가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민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평가 인증 제도를 통해서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 간의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와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보육자의 집으로 가서 보육을 받는 시설입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소수의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에서 보육할 수 있는 유아의 수는 20인 미만이고요.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장이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경우 다른 보육교직원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전체 보육 아동의 21.4%를 재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민간 어린이집에 이어 두 번째이고 법인 어린이집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규모에 보면 가정 어린이집은 예전에 이제 놀이방 형태였는데 가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48.9%로 전체 중 가장 많은 수이고요. 아파트 단지에 이제 1층에 가정 어린이집들이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가정 어린이집의 역할과 기능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및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우나 지원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영유아 보육 형태 중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보편적이고 매우 소규모라서 영아는 보육자의 개별적 관심을 받을 기회가 많습니다. 시설 보육에 비해 덜 형식적이고 개별 아동의 욕구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탄력적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동 자신의 가족과 유사한 가정적 생활 양식과 가치를 갖는 점도 소규모 가정보육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보육의 장점은 보육교사의 자질과 가정보육의 질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할 때만 의미가 있고요. 전문직으로서 보육교사의 의식 결여나 가정보육 프로그램의 부족도 가정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여서 가정보육의 장점을 희석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 선진국에서는 가정보육의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의 구축, 가정보육을 위한 질적 프로그램의 보급, 그리고 가정보육 담당 교사의
자격 검증 방안들이 영유아를 위한 가정보육의 중요 대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보육 유형으로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직장 어린이집은 기혼, 취업 여성의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사업주가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 보육법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타가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은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공해 또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공동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이 있는 곳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의무 등에 대한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모 협동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는데요. 협동 어린이집은 보육 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 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합의 업무 진행자는 조합 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원장이 전담하며 주요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합니다. 조합원은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육 사업에 대한 현황과 그 첫 번째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은 근대화 이후 빈민 아동을 위한 구체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고요. 태화 기독교 회관에서 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1950년대까지 임시 구호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어린이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이 되고 68년도에 아동복리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민간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어린이집이라고 칭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어린이집의 시설 보조금과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2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공포되면서 어린이집, 농봉기 타가소, 새마을 협동유아원, 그다음에 이런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 정책은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지향하는 보육 정책의 기본 이념은 전통적인 가정 양육의 원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이 보육 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로 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 제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육 관련 정책은 영유아 보육법을 근거로 수립하게 되고요.
2004년도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면 보육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둔 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을 2017년 12월에 이제 수립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